지급자가 있고 여기 이제 지급받는 자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다고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는 소득자는 누구예요? 소득자는 지급자예요? 지급받는 자예요? 지급받는 자가 소득자죠. 그러면 소득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 근로소득에 따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납세 의무잖아요. 그럼 이 근로소득 100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누가 해야 된다? 지급받는 자가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자가 2천만 명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다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누구는 나는 좋아. 왜?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신고해야 된다고?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최소 1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1000명만 돼도 1억이네. 이게 모셔야 되겠는데 고객들을.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받는 자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저 같은 세무사한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낮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세무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지급자 싫어해. 지급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너는 일해. 너 나중에 세무사 써가지고 신고하면 돈 들지. 우리가 대신 네 세금 내줄게. 세금을 너한테서 떼서 내가 직접 세금을 세무서에다가 대신 납부해 주도록 해줄게. 너는 일만 해. 라고 해서 이렇게 세금을 떼는 행위들을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 원천징수. 그리고 지급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불가피한 징수비용이라든지 이 지급받는 자가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억제시키고 얘들은 저 같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급자는 주로 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원천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이게 좋은 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해야지 뭐를 인정해준다? 이 근로소득은 지급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용이잖아요. 이 인건비 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뭘로 받을 수 있다? 증빙을 할 수 있는 거야. 뭘 통해서? 이 원천징수를 통해서 비용에 대한 증빙 이런 것들도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 인건비 비용 증빙하고 싶어? 그럼 원천징수해. 그럼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런 증빙이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요. 이 사람들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 세금 내라 그러면 징수율이 엄청 낮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급자들이 어떻게 알아서 다 세금을 떼서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의 근간입니다. 네, 그래서 334페이지 보시면 1번의 원천징수 제도의 개념과 중요성이 원천징수 소득의 지급자가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지급하는 해당 소득 직접 징수하여 과세당국이 납부하는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 이거 하시잖아요. 가끔세 떼서 하는. 네,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원천징수 제도의 중요성. 네,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자, 그 이유는 거기 이제 납세 의무자인 법인세법상의 납세 의무 법인과 달리 소득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의 대부분은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 적절한 과세 표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이다. 징세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저 같은 세무사한테 줘야 되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징세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간접비용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발생한다. 그래서 과세 포착률의 제고와 징세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원천징수 제도 이런 것들이 법인세법보다 소득세로 잘 갖춰져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지급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심학습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립니다.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공부를 하시겠지만 개인이 내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법인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야? 법인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법인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한다면 지급자가 개인인 걸 말하겠어요? 아니면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걸 말하겠어요? 네. 지급자가 개인인 게 아니라 누가?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다. 왜? 개인이 납세 의무자인 경우죠. 개인이 납세 의무자.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급자는 누가 될 수도 있다? 지급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급자는 법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 의무는 지급받는 자만 개인이지 지급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고 만일에 이제 예를 들면 법인세 원천징수다. 그러면 누가?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가 법인세의 원천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법인세 원천징수 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소득세 원천징수는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원천징수 종류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 가로 1번의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말한다. 자, 현행소득세법상의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해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걸 이제 눈으로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뭐만 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을 지급받는 자로 떼기만 하면 이 지급받는 자는 더 이상 이 근로소득 100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끝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과세라고 써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국내사업장의 비거주제소득. 가로 2번에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천징수를 한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를 말한다.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납적 원천징수는 세금 뗐어요. 하지만 나중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뭘 한다? 정산을 한 번 더 한다고요. 내가 이 소득에 대해 세금 이렇게 뗀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산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연말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한다는 것은 무슨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거야.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하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을 때 어느 게 훨씬 더 많다? 예납적 원천징수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실무적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는 파란색 박스에는 1번, 2번, 3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3번의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죠?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주자, 비거주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지는 자는 다음에 가야 한다. 그래서 누가? 지급자가 무슨 소득? 얘한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기 지급자에 해당되는 자가 거기 있는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자에 반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1번에 뭡니까? 개인은 어떤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반한다. 그 다음에 법인세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법인이죠. 그 다음에 3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러니까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건 이제 뭐 공익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5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 같은 것들.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지급자가 사업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특히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에 한정된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제외소득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원천징수 됩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득의 종류가 몇 가지였어요? 8가지인데, 거기는 몇 개만 있습니까? 7개인데 뭐가 빠져 있어요? 네, 양도소득이 없죠.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 1번부터 7번에 해당되는 각각의 소득들은 뒤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일단 양도소득을 빼고는 다 원천징수가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제외소득, 다음의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1번에 비과세 또는 면제소득에 해당되는 부분들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미지급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소득이다. 미지급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면 누가? 이 지급받는 자가 뭘 한다? 이미 세무서에다가 또 근로소득 100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신고 납부를 이미 예를 들면 세금을 5만큼 냈다. 이미 했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원천징수라고 해서 세금을 3을 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 세금을 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이게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식. 즉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측면에서는 어느 게 더 현금주의에 가까운 개념이죠. 지급을 한다는 것은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 신고납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근간을 해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먼저 선행이 되고 얘가 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이한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미 세금을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줄을 보시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다. 네, 근데 미군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다. 다만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필요연비 또는 송금을 계산되는 소득금을 제외한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별표를 치셔가지고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국기관이다. 외국기관들. 그 다음에 외국법인. 외국기관하고 외국법인의 공통점이 뭐냐? 거기는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얘들이 사업자 등록이. 그럼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납부를 하기가 용이한 상황이 안 된다고요. 얘들이.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납부가 안 돼. 그럼 얘들이 어떻습니까?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신고납부 해주기가 용이하느냐? 그게 힘들다고요. 이 외국기관이나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거기 예외가 어떻습니까? 다만 비거주 외국법인에 국내 사업장이 있다. 예를 들면 구글 본사만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데 구글에 한국지사가 있다. 그럼 한국지사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구글 한국지사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뭘 한다? 원천징수 하는 거야.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5번에 원천징수 납부 언제 한다?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씩. 원천징수일이 언제다? 지급일이 원천징수일이에요. 지급일이. 그러면 예를 들면 3월 분 급여를 4월 2일 날 지급을 합니다. 언제까지 원천징수한다? 예, 3월 분 급여가 중요한 게 지급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5월 10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원천징수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급일이 다음 달 10일까지. 네, 다만 상시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 및 종교단체는 다음의 원천징수 세액 외의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실제 현금의 지급이 없어요. 실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법인세를 보시면 좀 자세히 아시겠지만.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비거주의 국내 원천 소득이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어요. 그럼 언제든지 토끼일 수 있잖아요. 어디로? 외국으로 토끼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기 신고를 하는 것에 반기는 어떤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6개월 동안 기다려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20인 이하면 어떻게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는 언제까지?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할 수 있는데 1번, 2번, 3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332페이지. 네, 그러면 이제 가로 3번의 분리과세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해당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을 통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 방법이다. 원천징수를 하면 납세 의무가 끝난다. 그럼 분리과세.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다, 분리과세가 아니다? 예납적 원천징수 아니. 완납적 원천징수가 분리과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번에 현행소득세법상의 과세 방법.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방법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333페이지 오른쪽에 종합과세 6가지 소득을 합산한다. 말씀드렸죠?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그 다음에 가로비면 분류과세. 뭐를 한다? 퇴직과 양도소득. 얘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누적된 것이 한꺼번에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한꺼번에 실현이 되면 우리가 세율 구조 자체가 누진 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세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세액이 결집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별도로 과세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분의 분리과세 아까 말씀드렸죠?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의 채택거든요. 근데 거기 소득도 몇 가지 소득만 있어요? 5가지 소득만 있잖아요. 무슨 소득이 빠져 있습니까? 사업소득이 없네. 그럼 무슨 말이냐? 사업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가 없는 거예요. 예납적 원천징수만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분리과세 방식에 사업소득이 빠져 있는 부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되고, 밑에 소득세의 과세 단위. 소득세의 과세 단위는 개인 단위 과세다.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근데 세대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2장 6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좀 특이한 규정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인별 과세를 근간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규정이니까 페이지만 네, 연결시키셔가지고 나중에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415페이지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에 해당되는 부분들 417페이지 그죠? 417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소득세 과세 기간과 확정 신고 기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건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확정 신고 기한은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한다? 5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작년도 거를 5월 30일. 지난주까지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도 소득에 대한 거는 5월 31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희한한 놈들 6월 1일 날 전화해가지고 소득세 신고하면 안 되냐고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예, 요번에도 하나 받았습니다. 갑자기 전화. 네. 6월 1일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신고해 줄 수 있냐고. 5월 30일까지인데요? 지금 할 수 없냐고. 할 수는 있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기한 후 신고가 돼요.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그러면 해드릴까요? 그런데,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이야기를 했더니, 뭐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는 거야. 그럼 비싸지 그러면 싸겠어. 그러면 지가 하든가. 예. 갑자기 뭐,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면서 전화를 또 딴 데 알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야. 예, 딴 데 알아보시라고 그랬어요. 네.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정해진 가격 받아야 되나? 내 가고 싶은 대로 받으면 되지. 뭐 싫으면 가는 거지.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무사 일을 하는 거 보면 마치 어떻습니까? 흥정하는 것 같아. 나중에. 예, 뭐 기장료나 나중에 이제 조정료를 하는데 흥정. 예, 그래서 쇼부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뭔가 협상가. 그래서 저 요새 책을 읽고 있잖아요. 무슨 책? 트럼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위대한 협상. 예. 무슨 어떻게 이렇게 협상을 잘하지? 예, 그렇게.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네, 넉넉한 조정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풍부한 기장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가가 없어요. 예, 우리 세무사하는 일 중에 정가라는 게 따로 오기 때문에 예, 협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5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망시는 1월 1일부터 사망은 아니다. 예를 들면 3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3월 달 돌아가기 전까지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된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뭐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원래 상속계실이었던 돌아가신 날이죠.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기한까지 소득세도 확정 신고를 해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네, 소득세는 돌아가신 분의 돌아가기 직전에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국 시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과세기간에서 출국인 전날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넘기시면 이제 소득공제제도에 해당되는 부분들. 네, 소득세는 인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동일한 소득을 구현하여도 해당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이게 이제 소득공제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공제제도는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법인세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적용되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A 가족이 있어요. 네. 네, 남편 아내 해가지고 남편 여기 이제 5천만 원 벌어요. B 가족. 네. 여기도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벌어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둘 다 이제 5천만 원이니까 뭐가 같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담세력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소득만 가지고 우리가 담세력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A 가족에는 누가 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같이 살아. 네. 근데 이제 장인 장모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장인 장모도 같이 우리 집에 있어. 그 다음에 시누이 둘하고 시동생 하나가 또 같이 있네. 처남 하나하고 처제 둘이 있어. 네, 자녀가 4명이야. B가족 아무것도 없어. 저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 같아요, 양쪽이. 그럼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담세력이 동일합니까, 양쪽이? 이게 어떻게 동일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제 이 식구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치? 같이 살면. 특히 여기 계시는 기혼 여성인 분들. 같이 있는 것 자체로서 어떻습니까? 나의 담세력을 팍팍 줄이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어떻습니까? 다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떠냐? 소득에서 차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인적 공제라고 해서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공제를 차감한 뭘로? 과세 표준. 인적 공제를 과세 표준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세금 자체가 어떻게 된다? 법인 소득세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인적 공제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실상 담세력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 다 고려를 하죠. 이게 이제 인적 공제고 소득공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득세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다. 네. 그래서 소득공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유형. 네.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 설명을 좀 드렸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진작 이야기하지. 네. 다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좀 그래야지 또 들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337페이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2절의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의 범위. 여기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 시험 문제가 이제 잘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또 12시 반까지 수업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들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